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하락으로 출발한 수요일 코스피,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좀 올라서나 싶었지만 보합에서 결국 거래를 마쳤습니다. 악재성 요인들은 여전하지만 선반영 평가의 시장은 다소 무뎌진 모습인데요. 다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보합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이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장중 1241원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3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불안한 가운데 선별적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주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덕전자를 필두로 한 심텍, 코리아 서큐트 등 기판주들이 고르게 올라줬습니다. 반면 간밤 넷플릭스 쇼크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주들은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이버와 LG생활건강을, 기관은 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을 집중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종목들의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오늘의 주코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박우경 유한타증권 영업부 차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큰 움직임 없이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참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불안한 시장의 모습을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만 하더라도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지만 넷플릭스가 좀 급락을 했잖아요. 김준우 부지점장님은 오늘 시장 아니면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뚜렷한 방향성이 있기보다는 모멘텀을 쫓아서 약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게 주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조선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세를 탔다고 하기보다는 계속돼서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것이 좀 특징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을 쫓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윤여민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지수를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한 2,700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920선에서 거의 이제 지수가 좀 하단을 좀 받쳐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날 시장은 좀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만 미국 선물 시장이 좀 흘러내리면서 좀 이렇게 좀 약하게 좀 마감하지 않았나 좀 싶은데 결국 지수는 어떻게 보면 하단은 좀 단단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확실히 좀 개별적인 화려한 좀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그 기반에는 좀 어닝 시즌이 좀 한복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된 회사들도 있고 또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올해 또 실적이 좀 상향되는 좀 실적 가시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종목을 얼마나 잘 선정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방을 좀 지지를 하고 있고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 실적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우경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그 음식료 업종들 올라가는 거 좀 보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정말 안 올라갔던 업종의 그 끝까지도 다 찾아내면서 바닥권에서의 그런 그 이유를 찾아서 인플레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올리는 좀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지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방향성은 없고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메말라 있는데 여전히 이제 실적이 개선세가 좀 뚜렷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뿌려지지는 않지만 좀 비싼 성장주 업종들은 그 내에서도 조금 부러지는 모습들이 여러 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비싼 주식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상당히 크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성장성이 좀 있는 업종들은 그나마 좀 버틸목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5월 달 그런 빅스텝에 대한 논의가 시장에서 여전히
ING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그녀들의 종목콕도 더 잘 챙겨보셔야겠죠? 오늘의 종목톡으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톡은 셀트리온, 현대오토에버, 대한항공,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4종목 선정됐는데요. 셀트리온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항암제 분야에 이어 안과 질환까지 포트폴리오 확장의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뭐 저는 이제 셀트리온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심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좀 수혜를 많이 받았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좀 색채가 많이 묻어있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라고 좀 테마로 볼 수 있는 게 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뭐 치료제, 뭐 CMO 등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치료제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뒷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단단하게 좀 받쳐주시던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좀 안 계시다 보니까 또 합병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모멘텀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이런 업황,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의 부재로 최근에 좀 주가들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섹터가 오랫동안 좀 조정받는 걸 별로 본 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색채가 좀 묻지 않은 이제 좀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자리를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코로나의 색채가 많이 묻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레키로나주라는 치료제도 있었고 또 휴마시스와 진단키트도 개발을 했지만 그에 대한 그 상승을 조금 얻지 못하고 그냥 색채만 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초에는 3년 넘게 발목을 잡아오던 회계감리가 결론이 났고요. 또 뭐 진단키트 수출, 미국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확대, 뭐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바이오시밀러가 사실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주가가 좀 눌리는 것 같거든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김준우 부지점장님이 설명 좀 부탁해 주실까요? 이제 CMO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위탁 그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경우고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가 풀린 약품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에 새로운 안과 질환 치료제 임상 모집, 환자 모집 같은 경우 오늘도 얘기도 나왔고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역상장을 하진 않고 계속 다만 이제 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경제성이 7%씩 나올 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가 이렇게 좀 약간 낙후돼 있을 때는 성장률이 높게 나와도 이미 발전을 많이 한 상태에서는 성장률 자체는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그렇게 이제 초기보다는 지금 성장률은 좀 꺾일 수 있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시밀러에 대한 유럽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셀트리온에서 회사에서는 이제 오히려 암젠이나 뭐 머크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시밀러를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었고 해서 저는 뭐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지금 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부지점장님이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을 일단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과질환 치료제 등 이제 후속 항체 바이오시밀러죠. 그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과 주가를 이끌 동력이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차장님? 아, 저요? 네. 그 이제 셀트리온이 주가가 이제 맨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바이오시밀러라는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 때 이제 주가가 가장 좀
많이 올라갔죠. 그만큼 처음에는 초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그런 밸류 멀티플도 상당히 좀 높게 받았다가 이제는 뭐 실적이 나오고 MS에 대한 침투율도 어느 정도 유럽 시장에서의 그런 한계점을 좀 부딪혔다는 걸 좀 확인하고 순간부터는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에서 저희가 거래하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새로운 곳에 좀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신성장 동력에 대한 그 목말라 있어야 되는 동력들이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안카치류 시밀러 같은 그런 것들이 뭐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런 센티 자체가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두 번째 의구심이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V자 반등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다. 예, 잘은 모르겠다. 네, 잘은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잘은 모르겠다. 네, 잘은 모르겠다로 마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그 센티가 지금 좀 악화돼 있는 상황을 좀 리스크로 짚어주셨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섹터에서 실적을 확인시켜주는 이 네. 좀 실적 성장주다라고 네.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지금 좀 성과가 좋고 이 안에서도 1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만 해서도. 그럼 이렇게 좀 시장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익 성장률이 올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릴 건데 윤여민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죠. 근데 이제 휴미라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유플라이마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 SC가 네.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찍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좀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터닝 포인트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좀 퀘스천 마크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강력한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기술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이제 뭐 2015년에 좀 제약바이오에 좀 전성기를 이뤘던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네. 그 수출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실적도 실적이지만 좀 그러한 좀 강력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램시마 SC가 좀 유의미하게 좀 어떤 침투를 좀 보이고 그다음에 유플라이머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의 성장이 좀 어떻게 보면 더 반한 좀 빠른 성장이 좀 나타나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플러스 이제 좀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지금 한 14, 15%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좀 하반기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실적을 따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략을 그러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완화가 된 점은 있지만 25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랑 괴리율이 더 커졌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지 박우경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을 매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도 지금도 안 표정이 드리고 혹시 질문이 나에게 올까라는 표정이신 예.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지고 계신 뭐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새롭게 신규로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바이오 제약 업체 중에서는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 실적과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탑픽은 다른 종목이다. 예,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저는 not rate. 평가하지 네. 않겠다. 네. 아니면은 뭐 반등 시 비중 축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저희가 솔직히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에 대한 상승 여력을 했을 때 저희가 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관심 종목이 없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등 시 비중 조절이다, 반등한다, 뭐 하락 매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은 제가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한 평가는 그냥 솔직한 소견은. 예, 네. 저는 관심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눌려 있지만 또 앞으로 좋은 또 후재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트리거 포인트가 하나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유럽 출발한 시황을 조금 짚고 다시 종목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유럽 시황 짚어봅니다. 전일에 이제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2.8%로 조정을 했고요. 영국은 2.3에서 1.2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어제 약세로 마감한 유럽 증시,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다음 달에 FOMC를 앞두고 경제 동향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출발 시황 살펴보고 왔고요. 다음 종목 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인데요. 박우경 차장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업체인데요. 요즘 주가가 차곡차곡 상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매수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뭐 현대기아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부품 업체들, 뭐 오늘 뭐 화신도 좀 SL 뭐 이런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품 업체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부품 공급난에 대해서 해소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꽉 차 있는데 이제 공급이 이제 제대로 좀 못 따라가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그 전략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 전략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부분에 대한 그런 확대,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그런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의 MSE를 좀 탈환을 함으로써 그런 유럽 시장에서의 그런 고급 브랜드를 좀 확대한다는 전략.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급 라인인 제네시스 이제 전용 라인을 좀 더욱더 좀 박차를 좀 가하겠다. 그래서 전기차랑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라인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그런 납품들이 더욱더 현대차 그룹의 집중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좀 수혜라고 한다면은 현대 모비스랑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할 수가 있는데 현대 모비스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분야이고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2030년까지 그 총 한 12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전사 매출액의 한 30% 이상을 소프트웨어로 이제 그 매출 비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을 이제 향후에 좀 강화하겠다가 이제 목표여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장이 오래 들어가지고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오토에버의 그런 주가가 상당히 이제 그런 그 고공행진을 좀 하고 박스권에서의 그런 그 행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봐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겁먹기보다는 미래 성장과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룹의 좀 중추적인 역할이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 매출액에 대한 그 영업이익에 대한 그 실적들을 좀 보면은 19년에는 이제 802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 20년에는 이제 868억 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961억 원, 올해는 이제 가이던스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1270억 정도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성장 속도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그래서 향후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도 좋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가 쇼티지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좀 눌려 있다가 네. 오늘 좀 같이 좀 힘있게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자동차도 이제는 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생태계가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밤에 테슬라가 또 실적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또 끌어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그 미래차 전략의 숨은 주역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과연 이런 모빌리티 환경에서 이 현대 오토에버 어떤 강점을 좀 지니고 있는 건가요?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는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차량 기능을 업데이트해주는 이제 OTA 기능,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차량과 통신을 좀 연결하는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를 좀
하고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상품이 이제 모빌진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각 이제 차량에다가 좀 탑재를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뭐 제네시스 라인에서 이제 하단으로 좀 내려가는 과정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서 제가 현대차 그룹에서의 그런 중추적인 방향이 전기차랑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라인인데, 저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부족하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그 역량들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완성차한테 뭐부터 이제 라인에다가 그 제공을 할 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싼 차량에다가 납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네시스부터 하겠네요.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라인에다부터 납품을 하고 그 하단에다가는 나중에 줄 거라는 거죠.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급차 라인에서에 대한 그 비중들에 대한 역할들이 역량들이 더욱더 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 기능을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약 한 50% 이상의 영업이익 상승률이 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거랑 같이 움직임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또 저희가 봐서 자동차 비중이 약 50%, 그다음에 UAM 비중이 30%, 로봇 비중이 약 20%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비중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거를 끌고 가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 오토에버에 저희가 그 지분에 대한 역할들을 봐서도 회장님께서 약 한 7%의 지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역량들을 지분만큼 이상은 상당히 조금은 마진도 좀 잘 주면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일단 그 모빌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 모빌진을 전 도메인에 확대 적용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차량 서비스를 선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서비스가 구현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뭐 타보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글자로만 봐가지고 제가 확연하게 어떤 느낌이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차량과 차량 간의 그런 저희가 소통 간의 관계들을 저희가 쉽게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AVN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 중에 AVN을 한다면 A는 오디오, V는 비디오, N은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대한 그 역할들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그 역할들이. 그럼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를 좀 강화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플랫폼 역할에서 차량에서 저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엔터적인 요소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과 차량 현대차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건 제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앞에 차와의 연결들을 저희가 뭐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차량과 차량과의 통신 간의 연결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저희가 현재 뭐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동차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 GV60에 탑재가 되어 있고 2024년까지 현대 기아차 전 차종에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까 뭐 내후년이면은 이 차를 타시는 분들 모빌진 이 플랫폼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본다고 했는데, 현대 오토에버가 지배구조 하단에 위치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강화로 이 그룹 핵심 계열사로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도 테슬라도 안 타봤지만 저 타봤습니다. 네, 타봤습니까? 네. 뭐 차값보다 이제 뭐 업그레이드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가격들에 대한 상승들을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현대 오토에버도 뭐 계속적인 그 업데이트를 통한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플도 지금 애플카의 자율주행차도 결과적으로는 애플 생태계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지금 하려고 지금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차를 지금 애플카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뭐 테슬라도 결과적으로는 구독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현대차 그룹도 현대 오토에버를 통한 구독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에 대한 고객층에 대한 그런 두터운 고객층이 좀 발생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이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향후의 데이터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모빌리티는 운송과 물류, 커넥티 같은 경우에는 뭐 충전 차량, 뭐 원격 관리, 결제까지도 충분히 차량에서 좀 알겠습니다. 예,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 뭐 데이터 비즈니스까지 뭐 보험이라든가 다양한 뭐 정비까지도 좀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런 역할들이 지배구조의 끝단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그런 역할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4차 방향성과 가장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아무래도 타는 것과 관련되다 보니까 네. 남성분들이 타는 것에 대해서 좀 진심이시잖아요. 혹시 네. 김준우 부지점장님 진심이신가요? 저는 경유차를 헬스- 타고 있습니다. 아하, 전기차는 전기차로 아직 못 바꾸셔야 타봤고요.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경유차 여기까지 끝까지 타다가 정리하고 전기차를 바꾸려고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조금 첨언을 들어볼까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이제 계속해서 기관의 그 러브콜에 힘입어서 우상향해 가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좀 볼까요? 사실은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특별하게 뭐 손절하지 말고 네. 한번 현대차 그룹의 그런 미래 비전을 좀 보고서 좀 끌고 갔으면 좀 좋겠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정거점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 16만 원까지는 한번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뭐 기관들의 그런 수급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대주주 지분이 현대차 그룹의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계열사 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좀 없습니다. 유통 주식들이 조금 없는 게 좀 네. 단점이긴 한데 그만큼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에 대한 여지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자, 우리 미주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지 제가 유튜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리님께서, 이상훈님이시겠죠? 상훈님께서 현대차 미국에서 전기차 진출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요 하셨는데, 현대차 지금 전기차 진출 잘하고 있나요? 최근에 미국 법인의 뭐 3억 달러 투자 및 엘라바마 공장의 전기차 라인 증설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전기차 라인에 대한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업체와의 그런 그 협업도 더욱더 좀 강화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테슬라 다음으로는 좀 많이 팔리는 차량으로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 대한 그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해외보다는 그렇게 아주 호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네. 유럽에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자동차 평가에서 항상 최근에 1위의 역할을 좀 하는 걸로 봐서는 해외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잘 나간다. 앞으로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주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 그리고 방송 후에도 콕톡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부지점장님께서 가져오신 종목인데 대한항공입니다. 뭐 리오프닝 기대주 하면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 대한항공을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주변에서 들어보면 벌써부터 여름 성수기에 비행기표, 호텔 예약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하더라고요. PCR이 뭐 100만 원이다라는 이 기사도 오늘 좀 나왔어요. 근데 유료 할증료도 지금 최대 구간이고 하지만 이렇게 예약이 어렵다. 여행 수요 증가세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보복 소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원태 회장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랑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향후 3개월 동안 항공편이 다 예약이 꽉 찼는데 지금 승객수 제한이 아직까지 코로나 제한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증편할 수가 없다. 좀 더 빨리 그 코로나 제한 더 빨리 완화해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도 했었고요. 보면은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5월에 이제 1단계로 가고 7월에 2단계, 3단계가 엔데믹인데 이 추세로 간다 하더라도 국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수준의 51% 정도가 올 연말에 회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갈 길은 멀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료화 종류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은 보복 소비에 대한 그 열망이 좀 들끓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은 충분히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편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굉장히 아직까지는 항공 편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가격 전가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여행 수요를 좀 끌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너무나 이제 그 가격 전가 계속 심하게 된다면은 너무 비싸면 한 번 갔다 오고 좀 이따 갈까? 쉬고,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가고. 될 수 있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유가 얘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저는 유가가 지금 이제 좀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번에 보면 IMF에서 러시아가 경제 성장률이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8.5% 역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굉장히 좀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도 미국이 언제든지 뭐 뽑아서 쓸 수 있는 칼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유가 부분도 이제 또 내년에는 리세션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원자재나 유가에 대해서 롱보다는 숏으로 보는 수급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지금은 높은 유가가 가격 장가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항공 편수가 많아질 때는 유가가 또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또 수요를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선순환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리오프닝이 너무 한물간 이슈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선반영 근데 됐다고 저는 그렇지 생각했죠? 않다고 봅니다. 리오프닝은 이제 막 이제 4월 이제 이번 주부터 거래 두기가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국제선 여객이 1, 2월 평균 대비 21% 증가했다고 해요. 이미 인기 노선 예약도 빠르게 차고 있어서 2분기에는 더 좋아질 거고 3분기, 4분기에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이 여행 수요를 제외하더라도 항공 화물 부분이 좋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을 화물 사업이 견인했다 할 정도로 1분기 이익도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항공화물 수요와 운임 사이클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일단 1분기가 유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 항공 화물 운임도 이제 피크아웃 했다는 논란이 좀 있으면서 약간 좀 실적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93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가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잘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월 달 들어서 추정한 거기 때문에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제 화물 운임이 피크아웃을 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화물 운임이 떨어지는 타이밍이랑 여객 수요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크로스가 될 때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만날 수 있느냐가 대한항공 실정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뭐 제가 미래를 딱 꼭 집어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제가 볼 때는 잘 크로스가 되면서 저는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계속해서 우려 없이 항공운임 피크아웃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실적은 좀 잘 나오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항공사들이 아직까지는 뭐 리오프닝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좀 초입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뭐 화물의 그런 피크아웃을 여객이 또 받쳐주기도 할 것이고 대한항공이 해외여행에서 또 가장 앞서 있는 또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좀 본격화되는 거는 여객 실적이 본격화되는 건 언제부터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객 쪽 실적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보면은 제가 제대로 자료 본 게 97%가 줄었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항공 편수가 51% 정도까지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회복되는 여객 수요는 다 저는 꽉꽉 찰 거라고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지금 이미 3개월치의 항공 예약 편수도 다 이제 꽉 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객 그 편수가 증편될 때마다 다 저는 뭐 지금 보복 수요가 또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이제 휴가 시즌 또 여행 시즌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지금 제 주변에도 보더라도 일단 한번 나갔다 오자. 네. 일단 한번 나갔다 오자 이런 얘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분기, 3분기 때는 그런 실적들이 좀 충분히 수요가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LCC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국내 주요 LCC들이 올해 예상 PBR 4배의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선 여객 회복에 따른 실적 기대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추가적인 뭐 리오프닝 기대감 반영 과도하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은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을 아직 뭐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는 합병이 이제 가셔야 되고 있는 거의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H&M처럼 이제 그런 이제 회상 운임에서 이제 회사가 하나 망하고 혼자 독자 생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한항공이 혼자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LCC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백화점에 아직까지 가도 저도 이제 주변 집 주변 백화점을 가보면 아직까지도 명품 샵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아직까지 그런 수요들이 아직까지 좀 넘치고 있거든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국내에서 많이 수요가 있고 한데 만약에 첫 해외여행은 2년 만에 나간 해외여행이다. 일단은 사람들이 좀 대형 항공사, 네. 좀 널찍널찍한 공간에서 서비스 좀 받으면서 또 이게 좀 여객 최근에 중국에서 또 뭐 여객기 사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가항공이나 LCC가 무조건 사고가 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더 좋은 거, 비싼 거 타고 가자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가항공사들이 이 스필오버 이펙트를 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이 좋게 보지만 일단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제 뭐 좀 대형 국적기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실적이 좀 회복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유류 활동료라든가 이게 좀 이렇게 가격 전가가 되는 부분을 약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저가항공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실적이 나오고 나서 뒤따라오지 않겠는가는 측면에서는 조금 시차가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올해 가고 내년에 LCC가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뭐 그렇게 딱 시점을 집어서 올해 내년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약간 선행을 하고 네네. 대한항공이 그다음에 저가항공이 좀 뒤 따라오는 형국이 되지 않겠는가. 네. 뭐 거의 그 정도 LCC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를 대변하는 되겠죠. 갖고 있진 않습니다. 네, 외침이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이제 항공주에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이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500원 정도를 찍다가 지금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횡보 구간 저희가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쟁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아직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어제도 뉴스 보니까 가을쯤에 새로운 변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또요?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아직까지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죄송한데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죠?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예. 그래서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은 36,000원 정도 목표가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없어졌던 수요가 다시 폭발하는 구간이고 항공 운임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물류도 앞으로 계속 이제 저희 계속 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좋은 흐름이 뭐 갑자기 확 없어지진 않겠죠. 하기 때문에 2008년과 2010년에 찍었던 고점까지는 트라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증권사들이 나온 목표가 36,000원 정도를 제일 최근 레포트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네. 저는 충분히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싶어하지 선침에는 제가 볼 때는 이쪽 리오프닝 분야에서는 좀 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나면 오히려 전쟁이나 이런 게 러시아가 좀 전쟁도 이제 좀 이렇게 발 빼는 것 같은 흐름이 좀 확인이 된다면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가 볼 때는 장대 양봉을 좀 쏟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톡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좀 오래 쉬고 계신 윤여민 팀장님이 가져오신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롯데 관광개발도 이 리오프닝에 따라 주목할 기대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을 얘기하면서 여행 수요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호텔, 뭐 카지노, 마이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고 외국인이 언제쯤 돌아올지에 대한 부분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 3, 4분기부터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직까지는 지금 호텔이라든지 뭐 F&B 쪽에 대한 실적이 좀 더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 11월에 호텔 이제 객실 수가 지금 750에서 1,600으로 좀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객실에 대한 어떤 이제 호텔 관련된 이제 사업 실적 여기에 이제 음료 같은 식음료가 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지만 바로 해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에 대한 여행 수요는 한 2분기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타임라인을 좀 그려보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3분기부터 확실히 좀 성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VIP 외국인들이 3분기부터는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미팅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센티브 트래블, 그다음에 이제 뭐 컨벤션 국제 회의라든지 뭐 이런 익시비션 같은 좀 미뤄졌던 이런 행사들이 2분기에서 3분기부터는 조금씩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없었던 매출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분명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외국인 카지노 관련된 실적이 한 3, 4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무래도 좀 많이 쉬고 있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중에서 아직까지도 힘을 못 받는 좀 마지막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텔과 함께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VIP 중국인들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인이 돌아와야지 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강원랜드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고 GKL도 있고 다른 카지노 업체 대비해서 이 롯데관광이 고객 모집이라든지 좀 강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뭐 관광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VIP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좀 특화가 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대부분의 좀 이제 카지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카오를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카오를 좀 상당히 중국 본토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이제 어디로 올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관광 플러스 카지노가 있는 제주도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객실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VIP 모객으로서의 어떤 장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개장한 드림타워 카지노죠. 6개월 만에 제주도 내에서 카지노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카지노 부분 일단 짚어봤고요. 저는 마이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마이스 사업이 사실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이 마이스 수요에 따른 수혜는 언제쯤 본격화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에 좀 준비를 한다고 하면 3분기부터 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라는 건 결국 이제 4분기에 좀 발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이제 마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VIP 카지노 회원들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확인은 4분기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좀 마이스라든지 VIP 관련된 이제 카지노 쪽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걸 분명히 선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2분기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중국 봉쇄라든지 오미크론 확진자 확대라든지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고, 이제는 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니까 우리가 일상 회복에 따라서 그래도 2분기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은 모습이죠. 앞으로 좀 성장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이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셨던, 근데 정말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힘들게 가고 있죠. 그래서 언제쯤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적을 보게 된다면 작년에 한 매출이 1,000억 정도 됐는데 네. 올해 한 3,000억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 늘어났네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한 1,200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250억?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해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터닝 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길게 보시면 충분히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 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좀 확인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하반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준호 부지점장님이 작가님인가 PD님한테 롯데 관광개발 본인도 좋아하신다고, 할 말 많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 거는 사실이지만 네네네. 이게 또 전달이 될 줄 몰랐어요. 네, 첨언 한번 저희가 해주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리오프닝주를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도 가장 좋게 보는 섹터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끝났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오프닝 저는 아직까지 속된 말로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어찌 보면은 기대 수익 자체는 롯데관광기업의 대한항공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롯데관광기업은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이게 2020년 초에 CB 투자가 있었어요. 이게 CB 투자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최근에 전환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가격에서 장내 매도하려고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높은 기술이 갔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 저는 폭발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 저도 롯데관광개발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 좋아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다른 카지노 대비해서 이 건물이 자기 거잖아요. 이제 부동산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이 임대세 안 나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홈쇼핑에서 최근에 그 북미 11 패키지인가 팔아가지고 260억인가 그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우영 차장님 네. 첨언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 좀 덧붙여 주실 건가요? 저는 지금은 이제 방향성은 저희가 우상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나치게 높은 주가를 가진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하게 좀 차익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현재 뭐 실적이 대부분이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다 2년 뒤, 3년 뒤에 그 끌어다가 주가를 형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에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대한항공 실적이 나오니까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뭐 롯데관광개발도 좀 그거는 뭐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만으로 가는 주가에 대한 릴레이팅은 저는 현재로서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 조금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은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짝 지금 옆으로 이렇게 누워 네. 있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가면 될까요? 지금 이제 리포트를 보면 한 29,000원, 8,000원까지. 지금 17,000원대인데요? 네, 지금 업사이드는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주가는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고 사실 약간 좀 못난이 주식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이제 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사실 좀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2만 3천 원 정도의 좀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일단 그 구간을 좀 일단 1차적으로 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2만 9천 원, 8천 원의 어떤 그런 리포트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뭐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2만 원을 좀 넘어가는 게 일단 좀 1차적으로 목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롯데관광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붙이고 싶다 하는 눈빛은 없으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준호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그리고 박우경 유한타증권 영업부 차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을 만나는 힐링 토크 그녀들의 종목 톡톡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